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적 모험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신중한 재정 운영으로 명성을 쌓아온 이 나라가 갑자기 5천억 유로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한 번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가 GDP의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독일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과연 독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베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경제 드라마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은 그야말로 무적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제조품의 거의 12분의 1을 만들어내는 생산 대국이었고 유럽 제조업의 28%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죠. 특히 독일 북부에 위치한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단일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내니까요. 이는 이탈리아나 영국 전체가 1년 동안 만드는 자동차 수량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의 수출 의존도였습니다. 이 나라의 수출 규모가 GDP의 거의 절반에 달했으니까요. 미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고 프랑스나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높았습니다.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였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기업들에게 막대한 투자 자금을 제공했고 정부에게는 풍부한 세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부채 브레이크라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는 정부가 연간 GDP의 0.35%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정기적으로 GDP의 5% 이상을 차입하는데 이는 독일이 허용하는 수준의 14배가 넘는 규모였죠. 독일 정부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낮은 수준의 차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더욱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경제는 거의 24% 성장하며 유럽 대부분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실업률은 5% 아래로 떨어졌고 독일은 신뢰성과 정밀성의 상징이 되었죠. 기차의 정시 운행부터 자동차의 뛰어난 기술력까지 모든 것이 독일을 유럽 경제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견고한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정말 전례 없는 충격들이 연달아 닥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정확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몇 달간 봉쇄 상태에 들어갔죠. 각국이 국경을 닫고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수출에만 의존해온 독일에게는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독일의 수출이 약 11% 급감했고 무역 수입이 1,000억 달러 이상 증발해버렸거든요. 자동차 산업은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 자동차 생산량이 거의 4분의 1이나 감소했고 독일산 자동차의 해외 판매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말까지 독일 경제는 거의 5%나 축소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덮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러시아는 독일 전체 수출의 약 2% 정도만 차지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수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였죠. 전쟁 이전에 독일이 사용하는 가스의 58% 이상이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철강 공장, 화학 공장, 자동차 공장 등 경제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몇 주 만에 러시아 가스 수입량이 92%나 폭락했습니다. 전기 요금이
단 몇 달 사이에 38% 가까이 치솟으면서 가격이 급등했죠. 갑자기 독일 곳곳의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주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계를 돌릴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나라의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독일의 GDP는 2,002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독일의 연간 의료 예산 전체의 6배가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 독일은 2년 넘게 연속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지출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코로나 시기에 총 2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경제에 돈을 투입하고 도로를 짓고 각종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임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부채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였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자가 32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대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독일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경제 모델들에 따르면 이 관세로 인해 독일 경제가 추가로 220억 유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비를 대폭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몰린 독일이 마침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2025년 3월 정부는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던 규칙인 부채 브레이크를 폐기하고 5천억 유로 규모의 지출 패키지를 발표한 거죠. 이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급증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과 지방 정부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균형 잡힌 예산을 자랑해온 나라로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붕괴를 피할 만큼 빠르게 변할 수 있느냐를 걸고 하는 마지막 도박이었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이 정책은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경제 모델들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2년 안에 GDP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세수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늘어난 수입으로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수십 년간의 신중한 재정관리 덕분에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령 부채에 수백억을 더 보탠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았죠. 다른 경제권이라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런데 독일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경제 전체가 독일을 최후의 보루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에 빠질 때마다 독일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문제는 보통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나 그리스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해당 국가들이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죠. 하지만 독일은 과거의 위기가 악화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뒤에서 개입해서 이런 국가 정부들이 경제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제 블록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죠. 투자자들이 약한 경제권에 돈을 빌려주려 하는 것은 로마나 아테네를 믿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잘못되면 베를린이 나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독일 자체가 탄탄할 때만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투자 패키지의 비용이 약 5천억 유로로 늘어나면서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외국 투자자들이 독일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투자 패키지는 핵심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인프라로 총 약 3,2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자금으로 주요 도시들 간의 고속철도망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으로 통근자들의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는 아이디어죠. 뮌헨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프랑크푸르트나 함부르크의 부품 공급업체와 거의 완벽하게 생산을 조율해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으로 명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역사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인프라에 훨씬 적게 투자해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독일의 공식 노선에 있는 다리 중 39% 이상이 긴급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32%만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EU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두 번째 부분은 약 1,100억 유로가 기후 및 전환 기금에 직접 할당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63테라와트시의 청정 전기를 생산할 북해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5.2배로 늘린다는 목표로 태양 에너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상당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기 가격은 여전히 전쟁 시작 시점보다 훨씬 높은 상태거든요. 국가가 국내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이런 수준을 정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나라의 제조업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게 다행인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도로, 항구, 발전소 재건에 투자했습니다. 20년간 연평균 거의 9%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한 덕분에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독일이 매우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이나 고속도로가 생길 때마다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런 이득이 훨씬 적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짓기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최소 2027년까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대기 위해 진 빚에 대해 엄청난 양의 추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약 430억 유로를 부채 상환에만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시장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비용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이자율이 단 2%만 올라가도 나라는 매년 260억에서 32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장기 국채 수익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현재 3.1%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모든 도박은 결국 타이밍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다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채권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들이 잘못되어 일련의 지연과 예산 초과에 시달리게 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지출 패키지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 경제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제고하는 것이거든요. 수십 년간 이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정부 부채를 낮게 유지하고 민간 부문이 힘든 일을 하도록 맡기며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그 시스템 덕분에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충격에 위험할 정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재정 규율을 보장하는 역할 대신 국가 주도 투자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공공지출을 통해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도박의 결과는 독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 전체의 시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국가 개입이 선진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기적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 전체,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